옛날 어느 마을에 행복의 연금술사가 불리는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다고 소문난 지혜와 통찰력의 결정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조언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고 그는 언제나 친절한 미소로 모든 사람을 맞이했죠.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매년 열리던 최고의 행복 찾기 라는 축제가 이제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축제는 사람들에게 무척 인기 있었는데 아이들이 주머니 가득 웃음과 설탕 구름 과자를 채우고 어른들은 잊었던 춤을 추며 하루를 보내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지치고 피곤한 마음들로 인해 축제의 열기도 시들어가고 행복은 어디론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현자는 하늘을 보며 긴 탄식을 한 후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다. 사람들이여, 우리는 지금 잿빛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린 오늘 세 가지 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첫 번째 진상은 양적 행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도 많아질 것이라는 마을 장로들의 주장에 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산더미같이 쌓인 감자를 떠올려 보세요. 돈이 많아도 양질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을 이었습니다. 배고픈 자에겐 한 조각의 빵이 진정한 행복이니 질 좋은 작은 조각이 수천 개의 빵보다 뛰어나다. 두 번째 진상은 질적 행복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젊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춤추는 것과 책을 읽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청년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춤은 즐겁지만 책은 제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네. 쾌락의 채집자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깊게 하는 즐거움을 찾는 탐험가가 되어야 하네. 마지막으로 그는 경험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앉아 저녁 하늘의 별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속삭이게 하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그는 사람들에게 자연을 거닐며 세상을 느껴보기를 권했습니다. 경험으로 쌓이는 삶의 무게는 인생에 의미를 더해 준다는 지혜였습니다. 현자는 마을 축제의 부활을 위해 세 가지 진상을 메아리처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이전보다 더욱 반짝이는 행복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양적 쾌락에만 집중하지 않고 질적 즐거움을 통해 삶이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한층 깊은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이렇게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를 현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들 각자는 그 이론을 자신의 삶에 맞게 해석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후손들에게 경고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어느 날 포세이돈 신이 다스리는 바닷가 마을에 철학자인 플라토니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세상이 참된 본질을 설명하며 이데아론이라는 자신의 철학 이론을 전파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이야기에 깊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강연 중 하나가 바닷가에서 펼쳐졌습니다. 플라토니오는 사람들을 바닷가로 불러 모았습니다. 부드러운 흰 모래 위에 앉은 사람들은 졸졸 흐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닷가의 모래를 보세요. 플라토니오가 말했습니다. 이곳의 모래알 하나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즉 물질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래는 각각의 모래알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본질을 가진다 믿는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갸우뚱하며 그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플라토니오는 손에 평범해 보이는 작은 원 모양의 돌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돌을 보세요. 아주 작은 바다의 원을 본딴 것 같죠? 하지만 이 돌은 결코 완전한 원이 아닙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는 완전한 원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데아인 것이죠. 그는 돌을 내려놓고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완벽한 원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가까운 이와의 추억까지 이 모든 것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변하고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이성은 이데아를 통하여 진정한 본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펼쳐진 바다가 그저물과 파도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 너머에 존재하는 이데아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어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플라토니오, 우리가 본질에 다다르려면 물질 세계를 벗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플라토니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아가면서도 그 너머의 이데아를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완전한 사랑과 아름다움을 찾아보세요. 비록 불완전하게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이데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데아를 마음속에 품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바닷가의 사람들은 플라토니오의 말을 듣고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이데아를 추구하며 일상 속에서 작은 완전함을 찾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플라토니오의 이데아로는 그들에게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마을은 더욱 활기차고 조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한 작은 마을에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여겨졌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였기에 그는 그들에게 진정한 지혜의 길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시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전파하기 위해 세 가지 역할을 연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능한 상인, 두 번째는 신뢰받는 의사, 세 번째는 현명한 학자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먼저 시장에서 잘 나가는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존경하는 상인님,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들을 판매하시는데 혹시 이 천들이 어디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상인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의 천은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온 것이지요.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천을 만드나요? 상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결국 모른다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는 마을의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존경하는 의사님, 당신은 많은 환자들을 고쳐오셨지요? 아플 때 사람들이 열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의사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말했다. 열은 몸이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죠.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열이 어떻게 몸의 치유를 돕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도 의사는 답변하는 대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는 학자의 집을 방문하여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모든 지식을 책 속에서 얻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학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책을 쓴 사람들은 그 지식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학자는 대답할 수 없었고 잠시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세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스스로의 무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떠난 후 그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을은 지혜와 지식 면에서 그리스에서 가장 발전된 마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지의 지, 즉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지혜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세계의 끝자락에 가까운 어느 작은 마을에는 누구보다도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에드문드였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별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시간의 여행자였습니다. 이유인즉슨 에드문드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과거의 같은 순간을 무한히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그가 젊었을 때 딱 한 번 겪은 사건 이후에 생겼다고 하죠. 그날은 에드문드가 20살 되던 해 처음으로 사랑에 빠져 용기를 내어 마음을 고백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아쉽게도 거절로 끝났고 그는 만취한 채로 집에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눈을 떠보니 놀랍게도 같은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꿈이라 생각했지만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같은 날들 때문에 그는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사실을요. 시간이 지나면서 에드문드는 영원 회귀라는 시간의 장난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백을 성공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꽃을 준비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요. 하지만 수백 번의 반복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낙심한 에드문드는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계획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에드문드는 반복되는 하루 동안 다양한 기술을 익혔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악기를 연주하고 온갖 책들을 읽어 지혜를 쌓아갔죠. 그런 시간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반복된다 해도 나는 이 순간순간을 최대한 살아야겠어. 그는 매일 아침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맞이했고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존재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단지 그의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에드문드는 영원히 반복되는 같은 날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매번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지혜로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에드문드의 존재는 점점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찾아온 방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드문드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듣고는 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방랑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삶을 지속하게 하는가? 에드문드는 생각에 잠긴 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반복되는 삶에서 배운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히 반복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미래를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이 순간을 어떻게 살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지. 내가 반복되는 삶 속에서 깨달은 것은 삶이 주는 모든 것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나의 선택이고 내가 하는 행동들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지. 방랑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에드문드와의 대화는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썰이 전하는 교훈은 니체의 영원 회귀 이론처럼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선택과 행동 이한 없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구성되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긍정하고 감내할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